36년 전 사라진 엄마. 나는 간병 중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엄마라는 단어에 대해 참 많은 감정을 느끼며 자랐다. 그리움, 원망, 부재,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날은 아마 5살이 뒤던 해 겨울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잠에서 깼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나무를 지피고 있었다. 작고 여인 뒷모습, 어깨 위에 얹힌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흘러내려 있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조용히 다가가 엄마 허리에 팔을 두르고 말했었다. 엄마, 따뜻해. 그 말에 엄마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내 가슴에 남아있다. 그것이 엄마를 본 마지막 기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사라져 있었다. 가방도 신발도 옷도 그대로였는데 엄마만 없었다. 처음엔 그냥 시장에 갔다고 생각했다. 잠시 외출한 줄 알았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동네를 샅샅이 뒤졌고 지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전단지를 붙이고 라디오에 사연도 올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 흔한 목격담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우리 가족의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엄마 없이 자랐다. 가끔 친구 집에 놀러가면 친구 엄마가 간식 만들어주는 걸 부러워했고, 학교 행사 때 엄마 손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는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선생님의 질문에 나는 항상 멈거리며 대답했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편했다. 실종되었다고 하면 끝없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엄마를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덮어두었다. 가끔 꿈에 나봤고 가끔 비오는 날 갑자기 눈물이 났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껏 잘 살아왔잖아. 시간은 흐르고 나는 가정을 꾸렸다. 아이도 둘 낳았고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다. 회사에서 갑작스레 구조조정이 있었다. 내 이름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20년 넘게 일해온 곳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난 나는 한동안 삶의 방향을 잃었다. 마치 두 발 아래 땅이 꺼진 느낌이었다. 무기력과 우울이 나를 지배했다.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한 장면을 봤다. 중년의 남자가 노인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다큐멘터리였다. 나도 저런 일 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단지 시간이나 때우고자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책을 펼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노인을 돌보는 일이 나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곳은 서울 유일하게 고급 주택가였다. 대저택, 자그마치 시가 70억을 넘는 집이었다. 나는 그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간병하는 일을 맡았다. 첫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정원에는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분수가 있었고
넓은 마당엔 관리가 잘 된 장미가 만발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대형 쌍들리에와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노인.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등은 굽었고 눈은 흐릿했다. 머리는 희끗했고 말은 거의 없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모시게 될 요양보호사입니다. 내 인사에 그녀는 고개만 아주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감정도 거의 없어 보였다. 나는 그냥 많은 치매 노인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땡땡. 병원에서도 이력이 불확실했고 가족도 없다고 했다. 자세한 과거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보호시설에서 오랜 기간 지냈다가 이 집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나는 매일같이 식사를 챙기고 목욕을 돕고 약을 시간 맞춰 드렸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에 죽을 올려드리고 숟가락을 건너려는 순간 그녀가 내 목을 꼭 잡았다. 수민아.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수민이라는 이름은 내가 아주 어릴 적 엄마만 부르던 이름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심지어 내 아내조차 그 이름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설마 그럴 리 없지. 그 나이에 치매 환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가끔 나를 향해 수민이라 불렀다. 때로는 낮잠에서 깨어나며, 때로는 목욕 중, 때로는 손을 내밀며 수민아, 배 안 고프니? 엄마가 미안해.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던 말들이 이젠 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진짜 우리 엄마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의료 기록을 다시 요청했다. 이름 윤땡땡, 생년월일 1957년 11월, 주소 확인 불가, 보호자 없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의 생년월일과 같았다. 나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이미 70대 후반의 노인이 되었고 예전처럼 또렷한 기억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아버지, 혹시 엄마 이름 윤땡땡 맞으셨죠?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래, 그 이름 맞아. 왜? 엄마 생일 혹시 11월 3일 아니에요? 맞다. 어떻게 알았냐?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몸에 소름이 돋았고 눈앞이 아찔했다.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분이 그 이름이고 생일도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사람이 네 엄마일 리가 있겠냐?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기억을 뒤집었다. 내 어린 시절 엄마의 사진을 꺼내어 그녀의 얼굴과 비교했다. 비슷했다. 아니, 닮아 있었다. 볼의 곡선, 턱의 라인, 그리고 눈매가 똑같았다. 이 사람은
정말 내 엄마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마치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혹시 기억이 날까 싶어 옛 동네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 요양원 말인데요. 예전에 수유동 쪽 살던 분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목욕 중 갑자기 말했다. 수유, 옛날에 거기서 장 봤는데 시장에 돼지국밥집이 있었지. 나는 전율했다. 맞아요. 거기 자주 가셨어요? 혹시 수민이란 아이 기억나세요? 그녀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작은 입술로 이렇게 말했다. 수민이, 엄마가 미안해.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36년 전 부엌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지어주던 그 미소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감정이란 게 이토록 복잡할 줄 몰랐다. 그토록 그리워했으면서 막상 그녀를 눈앞에 두자 서운함, 원망,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떠나셨어요? 왜 나를 그 어린 날에 두고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가 병이었어. 그땐 몰랐어.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 그저 정신이 흐릿했고 하루아침에 눈을 떴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 그녀는 그동안의 세월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치매 때문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오랜 시간 입원과 방황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실종 뒤 후 그녀는 보호시설에서 인적사항도 잊은 채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시간이 36년. 나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엄마를 원망했고 어떤 날은 울었고 어떤 날은 잊으려 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감정이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의 손끝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봤다.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사실만으로 나는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다. 엄마를 알아본 그날 이후 나는 병원에 정식으로 그녀의 과거 자료를 요청했다. 보호시설과 병원은 몇 군데를 전전한 기록이 있었고 대부분 정신질환 관련 기관들이었다. 의료 기록 속 그녀의 상태는 기억력 혼란, 공황, 이탈행동, 무기력, 그리고 실종 신고된 대상일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료진의 메모도 남겨 있었다. 나는 이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갔다. 그리고 36년 전 실종됐던 나의 어머니 윤땡땡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DNA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99.98%의 일치. 그녀는 내 어머니였다. 그 사실을 받아든 순간 나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느 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느 날은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내에게 고백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여보, 나 요양 중인 어르신 있잖아. 그분이 우리 엄마야.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실종됐던 그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나는 눈을 감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마음 많이 힘들었겠다.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더 무서울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놓인 순간이었다. 엄마는 우리 집으로 모셨다. 아이들은 놀랐다. 하지만 금세 할머니라고 불렀다. 처음엔 긴장했던 엄마도 손주들의 웃음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그래, 우리 손주가 참 잘했네. 엄마는 자주 울었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고 아이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이런 폭을 내가 다 받아도 되나? 엄마는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했다. 기억의 조각들은 여전히 흐릿했고 어떤 날은 내 이름조차 헷갈려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애틋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수민이 이렇게 멋지게 자랐구나. 엄마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다.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36년이나 흘렀는지 그 모든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 이제는 내가 그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어느 봄날 엄마와 나는 동네 공원을 걸었다. 엄마는 내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걷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 수민아, 네 손이 참 따뜻하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다. 엄마, 내가 앞으로 매일 붙잡아 줄게요. 엄마 손 절대 놓지 않을게요. 엄마는 웃었다.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야. 엄마와 나는 매일 밥을 먹고 TV를 보고 함께 살았다. 처음엔 낯설었던 이 일상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도 엄마를 너무나 따랐고 엄마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우리 수민이도 요만했을 때가 있었단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지금도 전 엄마에겐 요만한 나이 아닌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까지나 엄마에겐 내 아기지. 그렇게 세월은 또 흘렀고 엄마는 이제 많이 쇠약해졌다. 기억도 자주 잊고 몸도 불편해졌지만 나는 매일같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하루는 병실에서 엄마가 나지막히 속삭였다. 수민아, 엄마가 너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어. 엄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더 고맙죠. 아니야, 엄마가 널 다시 볼 수 있게 된 건 기적이야. 하늘이 엄마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엄마,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제 겨우 다시 만난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36년 전 어느 날 문득 사라졌던 엄마를
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은 흐리댔고 세월은 잔인했으며 그리움은 깊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고 시간보다 깊었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엄마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우린 다시 시작했으니까요.